우리가 30mm, 시간당 30mm가 온다는 비가 우리가 억수 같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산을 쓰고 나가도 옷을 다 버리고 정말 하늘이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오는 게 30mm거든요. 네. 시간당 30mm의 2배 정도 올 때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하고요. 극한호우 문자가 발송됐다는 건 무조건 수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공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100mm라는 호우를 경험하기는 평생 동안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 3년 동안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이 매우 더웠습니다. 네.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요. 네. 3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이 올라갈 정도로 지난 5월은 역대 가장 더웠던 5월로 기록이 됐고 네. 조금 또 놀러 갈 만하니까 6월이 되면은 또 장마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중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장마 초기에 폭우가 집중되다 보니까 예. 이번 장마는 얼마나 또 대단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장기 예보를 보면요. 기상청의 장기 예보는 카테고리 예보를 합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평년보다 많다, 적다, 보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평년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5월 달에 이미 기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 기온이 높다라는 건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가고 수증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가 찬기단과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6월 달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는 게 6월 달은 어차피 6월 20일경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만 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만 잘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먼 미래는 우리가 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더 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시민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왔던 기억 최근에 보면은 그 3년 전이었죠. 이 강남역에 그 끔찍했던 현장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꼼짝 못하고 그 차에 잠겼던 순간도 저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극한 이 호우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와야 극한 호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극한호우라는 개념은 기상청에서 2023년도에 이제 새로 도입한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고, 그다음 3시간 동안 90mm 이상 관측될 때거나 아니면 1시간에 72mm 정도 올 때를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해서 읍면동 단위로 무조건 문자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려운 70mm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30mm, 시간당 30mm가 온다는 비가 우리가 억수 같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산을 쓰고 나가도 옷을 다 버리고 정말 하늘이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오는 게 30mm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당 30mm의 2배 정도 올 때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하고요. 그다음 극한호우 문자가 발송됐다는 건 무조건 수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극한호우가 실제로 그 지역에 그대로 내린다고 하면 침수가 무조건 발생하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저희 수공학자 입장에서도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100mm라는 호우를 경험하기는 평생 동안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 3년 동안은 시간당 100mm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023년에 보면 강남역에서 120mm라든가 동작구에서 147mm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시민들께서는 마치 그 재난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120mm가 올 때 그 당시에 저희 애가 이제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애를 데려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네. 100mm가 오는 순간적으로 차 옆으로 이렇게 물이 쫙 차오르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위험하고 무섭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서울시가 완전히 강남이라든가 동작구 일대가 굉장히 기능이 마비된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러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와 이제 극한호우의 개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로나 주택이 잠길 정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극한호우에 따라서 홍수나 침수와 같은 2차 재난 피해가 또 우려가 되는 지역도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지역들이 또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수에 의한 내수 침수죠. 내수 침수에 의한 피해가 많이 일어난 지역은 기본적으로 저지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 서울시 DEM, 예를 들어 DSM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엘리베이션 맵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고도로 분포시켜 놓은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도만 보더라도 상습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그 굉장히 낮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대치동이라든가 서울 반포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도림천 유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50mm 정도 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그다음 철도, 그다음 주택들이 침수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통이 마비된다든가 사회적 기능이 중지되는 2차적인 피해가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지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재난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남역이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수해를 겪었던 지역들을 보면 거기에서 상업 활동을 하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50mm 아니면 극한호우 문자를 받으시면 예외 없이 무조건 물막이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해서 네. 무조건 우리 가게로 우리 영업장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자료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미 겪었던 그런 아주 극한호우의 모습들을 함께 보니까 예전 생각이 더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한호우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7월 어청도에는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간당 100mm 넘는 극한호우가 점점 늘자 정부가 수해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홍수 위험을 더 빠르게 알아채 더 널리 알리는 겁니다. 올 여름부터 댐 방류와 강우 상황 등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댐 하천 가상 모형을 시범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홍수 가능성을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홍수 관련 안전 안내 문자 발송 지점도 기존 전국 200여 곳에서 90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국가 하천에 CCTV 1000개 이상의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AI 기술을 적용해 홍수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홍수 조절 용량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중소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은 개선됐다면서도 대규모 하천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물그릇을 비워놓겠다라는 거 외에는 홍수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날씨 변동폭이 매우 커진 만큼 홍수 예측 역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인공지능 예측 기술이 재난 재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천 홍수 지점을 70여 개 정도에 대해서만 예보를 하던 걸 이제 210여 개로 3배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모형이라는 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가능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모형 같은 경우는 수위, 강수라든가 이렇게 단순한 입력 모형을 이용한 딥러닝 모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구조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모형으로
구형으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복잡한 구형에 구성되는 모형을 갖다가 적용하고 그다음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딥러닝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딥러닝인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AI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모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 자료, 그다음에 수의 자료, 그다음에 뭐 몇 개 한 입력 자료가 세네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내수 침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럭처를 가져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 단계에 있지만 이게 현업에 직접 바로 적용되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예보 자체를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홍수 예보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수 침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외수 침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외수 침수라는 건 하천의 물이 범람해서 생기는 재난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결국 우리가 환경부의 주요 업무가 외수를 관리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내수 침수는 예전에 지자체하고 행정안전부가 전담을 했지만 최근에 도시침수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AI라든가 CCTV를 이용해서 예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좋은 시도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원래 좀 성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비판의 눈으로 봐주시지 마시고요.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네. 이 AI 예보라든가 디지털 트윈 예보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들으시기에 이제 내수 침수나 외수 침수의 개념이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AI 인공지능이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침수는 홍수보다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공지능의 어떤 예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또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만큼 하천의 수위가 선형적으로 늘어난다든가 비가 오는 만큼 우리 수위가 내수 침수 수위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네. 근데 이제 선형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배수 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우하고 침수와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입력 자료를 넣는 강수 예보를 우리가 지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 중에서도 보면 공간적인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고 시간적인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의 정확도를 20에서 30% 정도 여유를 둘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우리가 30% 정도는 false alarm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의 예보 체계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작동될 수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같은 이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100곳이 넘는 곳이 침수 위험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라든가 흰남 롯데 포항 지하주차장 사건을 보시면 공통점은 뭐냐면 외수 범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천의 제방을 넘는 하천의 물이 갑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저지대로 닥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수 침수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서서히 물이 올라오지만 외수 범람의 경우는 거의 한 5분, 10분 간격으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이닥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하천 주변에 지하 공간 개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하차도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사고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항의 흰남 롯데 포항 주차장 사건이 그렇고요. 예전에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송처럼 굉장히 많은 분이 이제
희생자가 나고 그다음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덮여왔지만 네. 이런 사고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 도심 하천 주변의 저지대에 대한 관리, 그다음 지하 공간의 관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관련 R&D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의 경우도 다 설계 빈도가 틀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천의 범람 위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정량화된 위험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을 연결해서 공간적으로 표출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이런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이 장마철의 예측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위성 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피해 지역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활용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희 홍수와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AGU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학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AGU. 그러니까 American Geographical Union이라고 네네.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학회인데요.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갔더니만 이제 나사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애플과 같은 빅테크들 그다음에 우주항공을 하는 기업들이 와서 홍수 예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과 같이 대규모 이제 국토가 굉장히 큰 면적의 지역의 국가들은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홍수를 예보를 하면 굉장히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비가 예를 들어 강원도에 비가 오면 하루 이틀 내에 서울까지 도착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예를 들어 보면 티베트에 비가 오고 나면 한 달 뒤에 상하이가 한 달 정도라 예, 걸립니까? 그러니까는 그 큰 비가 오는 게 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위성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예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인도와 같이 이제 홍수 예보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지역들은 지금 현재 인도는 구글이 홍수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개발 국가라든가 굉장히 큰 규모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조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과 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올 3월에 경북권에서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산불이 난 지역은 폭우로 인한 그런 산사태 가능성이 200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산불 피해 지역은 현장 상황에 맞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 상황에 맞는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산불이 나면 우리가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산에 가보시면은 나뭇잎이라든가 솔방울 같이 이렇게 피복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비가 오고 나면 어느 정도 보습 작용을 하면서 물을 머금어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표토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실은 나무들이 많으면 나무가 이 딱딱한 흙을 갖다가 이제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이 지하로 침투가 잘 될 수 있게 나무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떨어진 빗물들이 바로 쓸려 내려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1000도, 2000도 굉장히 높은 고온으로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 땅이 그냥 도자기 굽히듯이 이제 토양의 물성 자체가 바뀝니다. 저 화면에도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토양의 물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세 가지의 특징에 의해서 강한 비가 왔을 때 더 많은 토사가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산사태의 우려들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실제로 2002년도인가에 저희가 강릉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을 때 실제로 토성류와 같은
대규모 산사태들이 일어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위성 자료라든가 항공 사진을 보면 누군가 손톱을 이렇게 핥힌 것처럼 산에서 이렇게 산의 상당 부분들이 산사태가 난 것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규모 토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배수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왠지 그 흙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수도라든가 하천을 메워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하천의 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우선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 이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이렇게 이제 산사태 난 지역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인근 지역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더 많아지실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림청에서 보면은 이 산사태라든가 비가 왔을 때 토사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비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산사태 산림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전국 이제 산불 지역에다가 전부 다 이제 사전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거나 대규모 토사 발생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는 무조건 응급 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경보 체계라든가 예산 투입을 조금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결국 큰 재난과 재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여름 장마가 과거와 그 다른 형태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패턴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올해 호우나 폭염, 강풍과 같은 이른바 이제 복합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합 재난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합 재난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자연 재난이라든가 굉장히 큰 재난이 하나 발생이 돼서 그 재난으로 해서 2차, 3차 재난이 발생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보면 큰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보면 교통이 마비되고 나면 3차적으로 물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나테크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Natural Hazard Triggered,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재난으로 발생돼서 기술적인 재난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나테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복합 재난을 일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홍수가 막 났을 때 지진이 나서 또 다른 자연 재난이 났을 때 큰 재난이 이어지는 경우를 이제 복합 재난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에 해당된 걸로 이제 복합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흰남노 때 보면은 대규모 비가 와서 그 다음에는 포항 제철이 잠겼던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 피해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규모 복합 재난이죠. 왜냐하면은 포항 일대가 침수되겠지만은 포항 제철이라는 곳이 1조 이상의 피해를 받으면서 최소한 몇 달간 우리가 철강 생산도 중지되면서 무역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복합 재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트렌드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좀 특별하게 달라진 홍수 대책이 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환경부에서 보면 이제 AI라든가 스마트 기술, 디지털 트윈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대형 다목적 댐에 대한 물그릇 비우기. 추가적으로 한 10억 톤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올 거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추가 10억 톤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해 여름에 평년 대비 비가 적게 오게 되면 10억 톤이라는 물은 굉장히 큰 양이 굉장히 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을이라든가 내년도로 이어질 때 우리가 가뭄을 우려해야 될 상황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 10억 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도심 침수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이 장마철의 하수도 그 시스템이나 빗물바지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재난 대비책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마라고 하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제 비가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마철이 되면 우리가 비가 온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저희 집 주변에 이제 산책 같은 걸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빗물바지가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가득 찼다라는 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빗물바지 청소라든가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시는 90% 이상이 98%가 함유식 관거를 쓰고 있습니다. 함유식 관거라는 건 오수하고 우수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수 관거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빗물바지라든가 집수구에다가 장판이라든가 비닐 같은 걸 덧대서 냄새가 네.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8월 동안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6월, 7월, 8월에 더 붙이냐면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 하수가 이제 썩으면서 가스 같은 게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더 붙여 놓으시는데 비가 예보가 사실은 그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가 예를 들어서 올 게 예보가 되면 반드시 제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호우라든가 많은 비가 예보되면 물막이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림천 유역이라든가 강남역 대치동 일대와 같은 상습 저지대 침수 구역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6월 달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창피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일상에 보고 지나치는 것들인데 앞으로 이제 재난을 막기 위해선 그런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정부는 이 홍수 조절 물동량을 10%가량 늘린다고 했는데 충분할지와 또 신규 댐 건설의 필요성을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홍수 조절에 대해서는 10억 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의 홍수 대책을 어느 정도 신뢰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댐에 대해서는 이제 기후대응 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댐을 짓는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죠.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진영 논리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볼 문제가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댐을 짓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최근에 환경부가 기후대응 댐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때 보면 70%, 80%는 보면 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최대 극대화해서 어느 정도 마련해서 보겠다. 그래서 치수 이수 기능을 극대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대응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도 보면은 저도 최근에 이제 공청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상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대립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잘못됐다, 어느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책을 보면서 이게 기후대응 댐이 없이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기후 상황에서 가뭄과 홍수를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 네. 필요가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강우 패턴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대응댐에 대한 그 대립 양상도 보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외 사례는 좀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랑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일본을 보면요, 가나베와 강이라고 이제 댐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하고 똑같이 정부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댐 건설을 발표하고 토지 수용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환경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댐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 굉장히 큰 수해가 났죠. 그 수해가 나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결국은 야, 이거 너희들이 반대해서 우리 또 수해를 입었잖니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댐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일본의 언론들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금 말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사실 미국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시면은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예, 이 자료는 이제 K-워터에서 신규 댐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해외 자료를 조사한 자료들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보면 신규 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환경운동의 성지입니다. 네.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댐들을 전부 다 철거해 오던 정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이제 메가 가뭄이 일어나면서 네. 아마 한 40년 만에인가요? 50년 만에 신규 댐을 이제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경우고요. 중국은 좀 저희랑은 조금 틀립니다. 중국은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목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게 댐을 짓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잘 깊은 생각은 좀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서도 지금 너무 많은 댐들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그 댐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에서는 최소화해서 기후 대응을 위해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적재 포인트에 대해서는 댐이라는 게 무조건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나쁜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재적소에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례에도 저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겪지 못하고 있는 크고 작은 피해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사회의 절실한 준비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재난을 대응할 때 휘발성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초에 와 있지만 우리가 대규모 수해를 겪은 지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이죠. 1년, 2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수해를 대비하는 데는 굉장히 중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적인 의지, 그다음 예산 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그래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잊혀질 때가 되면 홍수에 대한 투자, 그다음 가뭄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중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곧 6월, 7월, 8월에 또 우리가 대규모 수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갑자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 이런 분들의 정책적인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구자라든가 이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좀 꾸준한 R&D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홍수 예보라든가 네. 디지털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홍수 예보 연구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관심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연구자들의 꾸준한 연구도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래 방제 교육이라고 하는 다소 좀 어려운 그 학문의 길을 계속
내시는 걸로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안전한 방제 시스템은 어떤 그림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미래 방제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신종 재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와 고령화에 따라서 새로운 재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연구라든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근데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면은 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국민의 역할을 굉장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국민의 역할이라고 하면 국민은 스스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난에 관련된 오늘과 같은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는 거는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잊혀진다고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덕대학교 스마트 건설 방지학과 정정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